본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미리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칸의 심사위원상의 영광을 거머쥔 박찬욱 감독의 2022년작 헤어질 결심입니다. 먼저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은 헤어질 결심이 임팩트가 강했느냐. 사실은 뭐 박찬욱 감독 영화가 아니었으면은 네. 그렇게 기억에 남는 제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 사실 뭐 내용을 보면은 알잖아요. 그쵸. 어느 순간에 이 상대방 여자가 탕웨이 네. 씨가 나는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솔직히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게 임팩트 있는 제목이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제목이 적절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 박찬욱 감독이 이 제작사 이름이 로고가 탁 뜨잖아요. 영화 시작하면은. 모호. 예, 모호 필름이에요. 네. 근데 실제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모호함, 네. 영화에서 의미의 모호함 이런 네. 걸 굉장히 중시한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그 모호함을 강조했다고 보면은 감독의 어떤 방향성이랑 맞는 거죠.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노래 안개가 이 영화의 출발점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영화랑 노래의 연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개가 굉장히 분명한 언어로 이 소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한 노래 같긴 하다. 그 느낌이 있어요. 안개가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여기는 안개밖에 없는 도시예요. 나중에 2부에서 나오지만 네. 그런 공간 배경으로도 나오고 실제 영화에서도 그 안개 찬 풍경 같은 거 많이 썼죠. 안개가 근데 그 네. 느낌은 있어요. 사실 영화를 만들 때 네. 어느 노래 자체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그 노래를 감각적으로 쓴다 하면은 네. 이렇게 제목이랑 소재와 주제가 이렇게 일치되는 노래가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안개라는 소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안개라는 노래를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의미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OST로서 굉장히 어느 순간에 귀에 꽂히는 노래였나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런 그 좀 언어적인 네. 그런 의미를 담은 거지. 그 그쵸. 시적절한 순간에 막 귀에 딱 꽂히게 들어오는 그런 OST들 있잖아요. 왜 맞아요. 그런 종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혜준과 설애가 만나게 된 첫 사건이 종결되고 혜준은 아내가 있는 이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을 전과 후로 1부와 2부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영화를 두 부분으로 나눈 거에 대한 의견 혹은 1부와 2부 각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좀 대중성을 떨어지게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 2부 나눴을까? 그러니까 그냥 보는 라이트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서가 뚝 끊기는 것 같았어요. 그쵸. 왜냐면 1부 끝나는 순간에 굉장히 결정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거의 그 박해일 씨, 그 형사는 마음을 다 고백한 거고, 네. 그 탕웨이 씨도 혼자 잡히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나왔어요. 네. 그건 분명해진 거죠, 마음이. 처음에는 이 미스테리 속에서 이 여자가 대체 뭐 남자를 이용하는 거야? 뭐야? 하는 그 의심으로 좀 가다가 네. 일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분명해지는 감정을 보여준 다음에 딱 끊어졌어요. 네. 그 뒤에 자막이 몇 개월 뒤 이렇게 나왔죠. 네. 저 되게 놀랐습니다. 이 장면에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네. 그런 저 사건 이후에 이 둘은 못 봤다는 건가? 하는 그게 어쨌든 감정선이 이렇게 툭 끊어지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미처 못 잡은 연쇄살인범을 너를 반드시 잡아주마 하고서 한 10개월 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정서에는 별로 의심할 여지가 사실 없거든요. 그쵸. 되게 단선적인 정서예요. 네. 아, 저놈을 잡겠다, 복수하겠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 정서는 굉장히 희한한 사랑이잖아요, 사랑. 맞아요. 의심과 사랑이 뒤덮인 희한한 감정 속에서 일부가 끊어졌는데,
그게 2부로 한 몇 개월 뒤, 10개월 뒤 이렇게 왔을 때 저게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복수심이었으면 아, 복수심은 10개월간 이 사람이 응어리를 지게 만들었겠구나. 하지만 저 사랑이 10개월 뒤에 그대로일까? 다 잊었을까? 뭐 저 여자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직도 사랑할까? 뭐 이런 게 되게 모호한 상태로 딱 영화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일반 그냥 대중적인 대중 관객 느낌으로 봤을 때는 감정이 끊어진다. 이거 좀 따라하기 어렵다 하는 저항감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사실 1부가 실제 사건이고 2부는 박해일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사건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거 새로운 해석이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네. 막 박해일의 마음속에서 탕웨이가 떠나가는 과정을 박해일의 꿈에서 이야기처럼 펼쳐진다면 이렇게 묘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 꿈에서는 저희가 몇 가지 사건들이 막 랜덤하게 펼쳐지고 그게 개연성이 서로 없는데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꿈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은 탕웨이를 박해일이 있는 과정을 묘사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도 감정이 그렇게 툭 끊어지고 나뉘는 것에 대해서 묘한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1부가 현실이고 2부가 일종의 있는 과정을 상상한 거다. 네. 이거는 저 처음 듣는 해석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느낌인 네. 게 1부는 일단 몰입감이 대단했거든요. 그쵸. 어떤 형사가 희한한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살해된 사람의 부인이 의심스럽다. 근데 그 부인이 되게 매력적이네. 이거는 누가 처해도 굉장히 재미있고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추리의 과정들, 뭐 그 요양보호사로 가는 집에 할머니 핸드폰을 뒤져봤더니 거기서부터 다시 추리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그 몰입감이 대단했는데 2부에서는 전 그래요. 이렇게 박해일 씨도 변했죠. 상황이. 네. 몇 개월 뒤에. 형사 아예 다른 곳으로 전근 가고 자기 동료들도 다른 사람들이고 한데 그 변화보다 탕웨이 씨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되게 불쌍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피해자 같은 포지션이고 그 밀항하다가 걸린 미립국자 신분의 여잔데 네. 그거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부인이 됐다. 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되게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걸 봤을 때 그 장면들이 직접 제시되진 않아도 이 사람 되게 안 됐고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네. 왔었는데 2부에서는 갑자기 그 화려한 사업가의 부인이 돼 있죠. 네. 박영호 씨 부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막 명품 쇼핑하고 왔더니 중국인 깡패가 협박을 하고 있어. 이 상황들이 너무 극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나치게 이거는 느와르 장르 같이 이상한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사랑의 정서를 이어가려는 느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여자의 진술이 앞부분에 나왔던 정황이나 저 여자의 진술이 전부 거짓인가? 다 그쵸. 거짓으로 꾸며냈기 때문에 네. 박해일을 동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살인사건에서 쏙 빠져나간 거 아닌가? 저는 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2부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도 그 이유예요. 배우 연기 톤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긴 해요. 탕웨이 배우가 중간에 마침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어땠나요? 그 그러니까 대사에 뭔가를 대해서. 글자로 쓸 때 마침내라는 말을 글자를 쓸 수는 있어도 실생활에서 언어를 하면서 마침내라는 네.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지난 한 6개월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게 낯익지만 낯설은 단어예요. 네, 마침내 그렇게 됐다. 결국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여간 뭘 붙여도 마침내만큼 희한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마침내라는 거는 마치 이렇게 뭔가를 기대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계속 시도를 하다가 마침내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 색깔이 있는 편향성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 그렇네요. 이미 그 뒤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던 어떤 마음 이런 게 있다. 사랑이지만 이건 짝사랑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정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좀 심리적인
네. 압축감 그런 거를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에 시간 점프가 있잖아요. 1부와 2부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심리였을까? 열망했다. 네. 당신을 그렸다. 뭐 이런 심리들을 다 이렇게 그 설명해 주는 단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 감독과 작가가 어떤 되게 낯선 문어체를 하나 선택하려고 할 때 굉장히 탁월하게 선택한 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되게 매력적인 단어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가. 박찬욱 감독 영화가 지금까지 특징이라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 서슴없이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잔혹하거나 네. 굉장히 엽기적인 순간을 그리거나 네. 그런 특기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되게 박찬욱 영화답지 않게 어떤 좀 문학적이었어요. 느낌들이. 그래서 이런 마침내 그 뒤에 나올 뭐 붕괴 이런 단어들. 그쵸. 네. 붕괴라는 단어도 참 안 쓰잖아요. 그래서 뭐가 붕괴돼?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나 이런 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마침 박해일 부인이 원전에서 네, 일하는 연구원이죠. 약간의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거는. 네.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느끼긴 했거든요. 설애가 중국에서 왔고,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박해일은 일부에서는 계속 쉬운 단어로서 쉽게 풀이해줘라고 고경표한테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탕웨이한테 말할 때는 붕괴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2부가 정말 박해일의 상상인가? 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단어였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 네. 박해일이 나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네. 그리고 라는 그게 말을, 특히나 자기가 마음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이렇게 붕괴되었다 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보다는 무너져 내렸다거나 막 너무 슬프다거나 이런 단어를 쉽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들이 먼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쵸, 마음에 대한 상태 표시를 먼저 하겠죠. 네.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네. 힘들었어. 네. 이런 말이 나올 자리에 붕괴는 되게 어떤 물질을 수식하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떤 상태가 건물을 짓고 있다가 그게 사라진 것처럼 무너진 네. 것처럼 뭐 희한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약간 이 단어 때문에 이 붕괴가 뜻하는 뉘앙스가 너무 극적이라서 네. 이 인터넷에 보면은 약간 욕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어떡해요? 그 불륜 영화 아니야? 그쵸. 니네가 불륜해놓고 뭘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냐? 네. 박해일이 뭘 붕괴됐지? 너 가정이 깨졌어? 뭘 했어?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일단 욕하고 싶어서 네. 이 단어를 트집 잡는데 그렇게 트집 잡기 또 좋은 단어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붕괴됐나 저 사람이? 맞아요. 저는 이게 박찬욱 감독이 항상 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이번 도전은 뭐랄까 좀 불편한 면이 있는 게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형사랑 피해자의 사랑 이것만이 금기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원래 뭐 사랑과 전쟁 네. 뭐 이런 데서는 정말 가정이 붕괴되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마음은 그대로예요. 불륜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고 가정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항상 재밌게 느끼는 건 물질적인 상태가 붕괴되는 걸 영화에서 극적이고 재밌게 느껴요. 근데 여기서 헤어질 결심에서 잘 보면은 물질적인 거는 붕괴가 안 돼 있어요. 네. 일부러 노린 듯이 박해일의 가정이 붕괴된 거는 그 다음 일이고 한참 뒤의 일이고 붕괴라는 단어가 나온 뒤에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거를 꼬아서 쓰듯이 물질적인 거는 우리 사이에 하나도 붕괴된 게 없어. 하지만 마음이 붕괴됐어. 그러니까
물질에 쓰는 붕괴라는 말을 전혀 물질이 붕괴되지 않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약간의 그 거꾸로 빗대서 쓰는 것처럼 특이한 용법으로 쓴 거예요. 되게 새롭네요. 원래 물질에 쓰는 단어를 비물질적인 세계에 쓰면서 이 물질적인 세계는 그 단어와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 되게 신기한 기법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네. 뭐 진짜 쉽게 말하면은 뭐 점심 먹었어? 아, 점심 마시고 왔어. 이런 표현을 누가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막 마셨구나. 네. 그러니까 액체에 쓰는 말을 네. 고체에다가 쓸 때 어떤 특수한 의미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붕괴는. 네. 그렇게 보면 되게 현명한 선택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불륜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게 불륜에 대한 도덕성과 네. 이런 문제는 어렵죠. 네. 이게 마치 너 범인 아니야? 그럼 오케이 이러면서 갑자기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안 갖고 심지어 붕괴됐다는 말을 할 때도 자기 가정에 대한 죄책감은 하나도 말을 안 하고 형사로서의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 형사로서의 내 삶이 무너졌어. 이런 식으로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 그쵸. 사실 다른 영화에서 박찬욱 감독의 불편함은 왠지 이게 사지가 찢어지는 듯한 그 표현들 네. 그런 순간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맥락 안에 있긴 하죠. 묘한 네. 불편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륜도 아니고 경찰이 그 용의자한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검사가 피의자랑 뭐 그런 걸 강압을 해가지고 그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건. 그리고 심지어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 와이프인 정한이 바람을 피지 않았다고 설정을 했대요. 이주임이랑 바람 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석은 자유지만 나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박해일이 바람 피는 걸 알고 화가 나서 짐 싸서 집을 나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더 화나지 않아요? 좀 슬프네요. 네. 그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불륜서사, 특히 우리나라 관객들이 불륜서사를 좀 혐오하는 게, 그런 피해자 입장에 이입을 잘 해주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냥 영화니까. 어쨌든 네. 박찬욱 감독 영화니까 네. 불편할 게 제로인 영화를 볼 순 없다. 그쵸. 네, 이 정도 불편하면 감수하셔야죠, 여러분이. 네. 이런 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불륜은 어쩔 수 소재니까 또.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불륜이 그래서 그 불륜에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느냐 이 인물들이 말 그대로 뭐 박살이 나잖아요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줬을 때 뭐 불륜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남녀를 보여주는 건 또 아니니까. 네. 네, 그쵸. 자기들 나름대로 심판을 받는 요소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는 좀 도덕적으로 좀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굳이 트집을 잡자면 그런 건데 사실 저는 너무 좋게 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붕괴 말고도 작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복돼서 언급이 돼요. 안개, 바다, 산, 그리고 인공 눈물도 계속 쓰이고 이런 소재들이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분명한 상징이었다고 보는 게 물은 순환하잖아요. 네. 그 노래로도 있잖아요. 뭐 뭉게구름이 돼서 비로 내리고 그쵸, 뭐 땅에 그렇네요. 스며들고 뭐 그런 네.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우리 상식 속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또 그게 동물 세계에 그 이로움을 주는 뭐 그런 메타포죠. 그러니까 되게 순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산에 버려. 이거는 다 잊으려는 대상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탕웨이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탕웨이를 학대하는 그 남편. 아, 산에서 죽이죠? 네. 산에서 버려서 그 절벽 밑에 죽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산에 버린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탕웨이 엄마의 유골을 또 그 할아버지의 산에서. 선산이라는 산에 버리잖아요. 네. 근데 산은 참 그 지형상 순환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산이 뭐 무너져서 금방 뭐 그쵸. 바다에서 휩쓸리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네.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뭔가를 유기할 때 그 자리에 버려두고 싶은 거. 오. 그 자리에 영원히. 어. 그래서 잊으려고 하는 대상은 항상 산에 묻는다. 오. 자기 남편도 그렇고 자기 엄마도 네. 어떻게 보면 남편은 자기를 살인자로 만든 대상이고 엄마도 중국에서 자기를 살인자가 되게 한 그 어떤 계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는 결별하길 바라고 한편 뭔가를 바다에 버리는 대상들이 있어요. 잘 보면은 탕웨이 씨가 그 핸드폰을 꼭 바다에 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네. 바다에 버려요. 하지만 바다에 버립니까? 아, 끝내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바다에 심지어 건지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것들은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박해일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자기 핸드폰. 네. 잊기 싫어. 순환돼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네. 있어. 이런 것들은 항상 바다에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스포지만 탕웨이 자기 자신을 영화의 맞아요. 마지막에 어디에 버리느냐. 그리고 이 안개가 꽉 찬 도시에 자기가 물에 잠겨서 이 안개로 돼서 다시 증발했다가 그러다가 박해일의 눈 속에 네. 이 인공 눈물 같은 걸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당신 옆에 남고 싶다. 와. 이런 상징으로 읽혔습니다. 아,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영화 마지막에 산에서 투신하는 장면이었다 하면은 뭔가 파국이구나. 아. 이 관계를 끝내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물에 잠겨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정확히 그 시체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딘가 잠겨있는 여기서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형사. 네. 그 당신 마음의 미제 사건으로 남겠습니다. 라는 나레이션은 굉장히 그 문장도 마음에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걸로 봤을 때, 참 시적이구나. 이런 소도구들이 쓰인 거. 이런 맞아요. 메타포를 작은 소재들을 통해서 쓴 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름들에도 대놓고 바다 해자가 들어가잖아요. 해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설에도 사실 전 설해마을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설에. 예. 네. 근데 설해마을 이름의 유래가 물이 서리서리 흘러간다고 해서 설해마을이래요.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서리서리 흘러가는 그 물을 묘사하는 말이 설해가 된 건데, 그렇다면 설해는 물과 같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서 해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 존재는 되게 안개처럼 뿌옇게 알기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거는 100% 의도적으로 만든 이름이네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일반 관객들은 설해마을 바로 떠오를 것 같은데. 설해 마을이 그 뜻인 줄 몰랐어요. 그냥 외국인들 많은 동네인가? 아, 이 정도로 느꼈지. 저도 예. 알고 보니까 그런 그런 뜻이 뜻이 있었네요. 있더라고요. 네. 사실 박찬욱 감독이 본인 영화에 쓰는 인물 이름들도 네. 다 의미를 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오대수. 올드보이의 오대수. 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 뭐 이런 네. 그 약간의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그 인물의 인생 철학 같은 거를 농축해 놓은 거를 이름으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물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의미를 넣었어 졌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대수는 또 오이디푸스에서 나왔다고 그렇죠. 하죠. 네, 오이디푸스. 너무 잘 따온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대충 짓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준의 와이프의 이름도 안정안이래요. 되게 안정된 사람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한데. 붕괴되지 않고 네. 안정된 그래서 원전 관리자. 네, 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저는 저 박해일 부인 그 이정현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참 특이했던 게 이 인물의 사랑이 항상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움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기능,
되게 기능적인 사랑 아닌가. 그거를 표현하려고 한 인물 아닌가. 어떤 목적지향적인 사랑이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모든 걸 자꾸 확률로 말하고 네. 되게 그쵸. 되게 주말 부부의 몇 기능적인 프로가 이혼한다고 뭐 네. 동료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뭐 중년 남성 몇 프로가 우울증이고 뭐가 좋다. 뭐 어떤 기능성 식품이 좋다. 이렇게 굉장히 그러고 보니까 정말 기능적인 그렇죠. 캐릭터네요. 나중에 네. 그 박해일 씨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떠나가는 듯한 장면에서도 그 동료 남자 직원이 네. 그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바리바리 지고 네. 가는 네. 뭐 그런 장면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조금 그런 약간의 유머 감각이 첨가된 장면으로 보였어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건강기능식품을 챙겨가는 게 박해일이 그거 먹고 힘낼까봐 챙겨간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참 이정현 씨의 연기 톤이 네. 그렇게 너무 이 인물이 억울해 보였으면, 억울하고 안 돼 보였으면, 우리가 또 이 주인공 둘의 사랑에 감정이입하는데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딘가 조금 상처 덜 받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인물의 연기 톤이나 네. 짓고 있는 표정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좀 덜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안정된 안주인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희한한 네. 이상한 상식이 벗어난 맞아요. 인물 그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묘하게 얄미운 박해일과 탕웨이의 사랑에 관객이 더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나 봐요.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미장센의 대가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볼 때는 못 느끼다가 네. 그 스틸컷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아까 우리 이름하고도 연관된 얘기예요. 그 설애가 사는 집의 그 벽지가 다 파도 무늬로 다 돼 있는 되게 특이한 벽지였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나중에 바다에서 실종될 거를 암시하듯이 네. 항상 이 인물은 자기 집에 있을 때 그 파도 속에 있었어요. 벽지.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박찬욱 감독의 벽지 잘 쓰기로 또 유명하대요.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벽지들이 도저히 저게 아가씨에서도 그렇죠. 그랬죠. 예. 저게 한국에 있는 집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올드보이에서도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모든 공간이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좀 인공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박해일 씨 그 형사, 집무실, 사무실 이거 만약에 최근에 개봉한 다른 영화인 범죄도시 범죄도시에 그 마동석 씨가 있는 그 형사 사무실 그 되게 가리봉동에 삭막하죠. 예, 그 컨테이너 사무실과 거긴 정말 한국 영화적인 네. 정말 투박한 형사들이 막 주먹 다짐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 그 사무실인데 비해서 박해일이 있는 이 공간은 되게 세련된 무슨 IT 업계 사장실 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로맨틱한 공간처럼 그렇죠. 그려졌어요. 박해일이 형사라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들려는 네.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 형사라는 느낌을 자꾸 지우려는 듯한 그런 공간 선택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먹는 것도 국밥 먹나요, 여기서? 스시를 초밥 먹죠? 예. 네. 그거 네. 탕웨이 씨가 먹고 자는 것도 무슨 김치에 대충 막 밥 말아서 먹는다. 이러면은 되게 한국적인 그냥 리얼리티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맞아요. TV보다 잠든다. 네. 되게 다 특이한 인공물 속에 뒤덮인 사람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순간들을 굉장히 한국적이고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서 다 튀어 보이게끔 하나하나를 설정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 탕웨이가 나오는 영화들은 다 장르의 일부가 탕웨이인 것 같은 탕웨이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와, 탕웨이가 장르. 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새끼에서 네. 그 인물이 사실은 독립투사지만 상대를 유혹하려다가 내가 더 빠져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빠져든 거야?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이 유혹해서 죽이려고 할까? 뭐 약간의 아리까리하게 선을 타는 그 부분이 그쵸. 있어요. 근데 네. 탕웨이 그 배우 자체가 뭐 네. 굉장히 이 사람이 판무파탈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되게 의문스럽게 속을 알 수 없는 듯한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헤어질 결심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이렇게 대충 수능적인 느낌은 들지만 정말 끝까지 그럴까? 아닐 거야.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 배우의 얼굴로 가져가는 긴장감.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탕웨이라는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탕웨이가 없으면 그쵸. 이게 이 영화는 굉장히 성립하지 달랐을 않는 것 것이다. 같아요. 네. 예. 예를 들면 뭐 되게 그냥 착해 보이기만 한 배우라거나 굉장히 그냥 판무파탈적이기만 한 배우라면 네. 그 느낌이 안 났을 거예요. 예. 그쵸. 저는 탕웨이의 속을 모르겠어. 되게 모호해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다시 미장센 얘기 잠깐 더 하면은 네. 그 초반에 박해시랑 탕웨이랑 그 있을 때 네. 화면만 뜯어보면 여기 인물이 두 명이 찍혀요. 네. 얼굴이 두 개죠. 네. 근데 얼굴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항상 그 화면에 네. 다른 프레임 하나를 이용해서 네. 이 사람 탕웨이 씨의 얼굴이 한 번 더 걸리게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취조실의 네. 카메라 모니터에 비치는 탕웨이와 그 탕웨이와 실제 탕웨이와 박해일이 셋이 마주보고 있는 오. 그런 식으로 찍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카메라 속의 그 프레임 속의 탕웨이,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장면에서 잠깐 입 닦으러 화장실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인물을 되게 희한한 구도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이게. 네. 그리고 이 사람 얼굴은 탕웨이 얼굴은 꼭 거울을 통해서만 프레임을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가 카메라로 보는 것 자체도 프레임인데 거기에 네. 프레임을 하나 더 걸은 거죠. 그리고 거울이란 거는 이미지가 반전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 그 사람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자꾸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미스테리하다라는 네. 거를 인물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런 소도구를 통해서도 많이 갖고 갔어요. 네.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약간.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는 필름 느와르라고 장르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들의 침묵이랑 비슷한 스릴러 장르?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 영화의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면서 추리극 네. 이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일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네. 그러니까 어떤 애매모호한 사람을 의심할 때 생기잖아요. 추리라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더군다나 살인범이래.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게 주는 그 차곡차곡 쌓여가는 추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렇게 좀 정교하게 그런 머리싸움을 하고 그런 과정을 따라가는 영화가 네.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탄탄했는데 네. 저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론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로맨스구나. 되게 격정 로맨스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영화의 장르 혼종. 네.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히 스릴러적이고 추리물적인 것과 결론적으로는 속절없이 사랑에 빠져버려서 막 서로 애절하게 서로를 그리는 그런 결말로 가는 게 이게 어울리는 걸까? 이게 서로 어울리는 재료의 배합인가 하는 좀 의심은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장르 영화로 갖는 장단점, 장르 영화적 측면에서 보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멜로, 로맨스라고 네. 하기엔 너무 추리물 요소가 많아서 네.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건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격정이 쌓이려면 상황은 복잡하더라도 네. 인물의 마음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뭔가 저는 탕웨이 씨가 희한한 과거가 다시 밝혀지면서 사실 이 사람이 박해일 씨를 사랑했던 게 아니고 다 이용하려는 듯한 반전이 나올 거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2부의 좀 희한한 전개를 보면서 네. 착각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혼선이 빚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분위기가 너무 인물을 모호하게 다룬 거를 넘어서서 네. 되게 의심스럽고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니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이코일 거야 네. 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 게 네. 조금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탕웨이 씨가 그래도 저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그렇게까지 극적이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어느 순간에 혹시 사이코일까 하고 가다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거였구나라고 네. 그러고 나와서 한 10분 뒤에 영화 끝나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그 장르를 다른 장르를 기대하고 있었던 관객의 입장에서는 희한해지는 거죠. 정서적인 느낌이.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게 저는 스릴러를 기대하고 봤는데 아니 스릴러로 쭉 느끼면서 봤는데 갑자기 멜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키스씬이 나와서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감정선을 따라가기 어려운 느낌도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훌륭한 스릴러 영화라고는 생각했는데 멜로였나? 그런 네. 로맨스 장르로 볼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느낌? 그쵸. 거부감이 살짝 들었어요. 타이밍이 어디였을까 네.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에서 조금 패착이었던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그 탕웨이 씨가 자기 어머니의 유골을 뿌리러 가는 자기 네. 선산이라고 하면서 거기 산에서 네. 야밤에 저 절벽에서 유골을 뿌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탕웨이는 뒤에 서 있어요. 네. 그러다가 천천히 그 절벽으로 다가가더니 확 앉잖아요. 네. 박해를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네. 그 장면에서는 사실 탕웨이 씨가 박해를 밀어버릴까? 네. 죽일까? 네. 이런 긴장감이 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들었나요? 안 들었죠. 안 들었죠.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똑같이 그런 의도인 것 같긴 하지만 탕웨이는 저기서 안 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 뭔가 원래 저는 각본 단계에서는 네. 그런 노림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여자가 끝까지 주장하는 사랑이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저 형사를 제거해버리고 그냥 제가 이렇게 갈지도 몰라라는 그걸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장면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런 데서 더 살렸어야 되지 않아 오히려? 더 서로 의심하고 그냥 제가 뭔가 영화 만들기 전에 조언을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이 의심을 끌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까지 진짜 저 여자 도대체 본심이 뭐야 라고 하다가 그 마지막 편지처럼 네. 메시지 남긴 거를 들으면서 당신 나를 미제 사건으로 남겨달라고 네. 그거를 봤을 때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 깨달았으면 더 임팩트가 있었겠구나. 근데 또 그러면 막상 영화가 이상하게 끝났네라고 앞에 스릴러만 따라가던 사람들 그러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좀 혼합된 장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전까지 진짜 영화를 보기 전까지 그게 정서적으로 어떤 진짜 혼합된 장르로서 상승작용을 내는지 서로 좀 깎아먹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런 가설을 세워봐도 되게 좋았을 것도 같지만 아니야 뭐 영화 더 이상했을 수도 있어 막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아주 시간 단위로 바뀌죠. 하긴 본인들도 생각을 해보긴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끝내볼까 저렇게 끝내볼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박찬욱 감독에 대한 총평을 해볼까요? 저는 뭐 박찬욱 감독 봉박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되게 거장 감독 뭐 이미 그렇게 평가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죠. 네. 박찬욱 감독 매니아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쵸. 되게 저 생각은 차갑고 그런 냉철한 걸 다룰 때 네. 굉장한 장기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좀 소름을 돋게 하는. 네. 그러니까 복수극이라던가 네. 앞에 복수 3부작이 호응을 받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소름을 주는 능력은 동시대 감독 중에 되게 최고 수준이다. 네. 근데 조금
조금 관객으로서 호불호가 갈리게 하는 지점은 박쥐도 그렇고 네. 아가씨도 그렇고 되게 격정 멜로를 자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쥐 마지막 장면도 이 영화 되게 유사하잖아요. 유사한 느낌을 주죠. 그 박쥐 그 뱀파이어가 된 김옥빈 씨랑 송강호 씨랑 같이 그 네. 해가 뜨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막 팍 타 죽어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불타버릴 듯한 사랑, 네. 아니면 바닷속에 매몰될 것 같은 사랑.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주제적으로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박찬욱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그런 추구에 비해서는 네. 되게 지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격정적인 멜로, 격정적인 감정을 주기에는 네. 조금 더 좀 지성을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 지성이 뭐 멍청하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영화의 그런 설계에 있어서 하나하나 미장센을 챙겨가고 하는 그런 꼼꼼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격정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네. 신카이 마코토, 오. 그 너의 이름은, 너무 날씨의 기가 아이, 막히죠, 뭐 이런 진짜. 진짜 그 덕후들을 네. 미치게 하는 덕통사고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뜨겁게 만들어요. 네. 영화 보면은 막 으하고 하면서 근데 연출 스타일 자체가 되게 감정적이에요. 이렇게 막 지적인 게임을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연출 스타일이 다소 감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평적으로 비웃음을 사기도 해요. 에이, 저런 혼모노들이 보는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는 네. 이런 스타일을 가진 감독들이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연출 스타일이, 그러니까 연출 스타일과 최근작들에서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서가 조금 미끄러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마지막 장면에서 뜻하지 않게 영화의 감정이 관객의 감정을 자꾸 추월해가는 그런 아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최근작들에서는 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격정이라고 하죠. 아가씨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아가씨도, 근데 그거는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선이? 그렇죠. 네. 감정선이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는 그 아가씨와, 네. 네.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네. 중반 이후에 어느 순간 좀 깔끔하게 해결하고 네. 몰아가주는 측면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열한 수작을 벌이는 캐릭터들은 다 자멸해버리고, 네. 그 아가씨와 네. 그 하녀만 남아서 네. 둘이 사랑을 결실을 맺는다. 네.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격정이 다 무효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네. 좋은 작품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아가씨 대표적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올드보이 좋았고, 하지만 제일 인상적인 거는 복수는 나의 것. 저도. 네. 저도 박찬욱 영화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은 정말 음산하고 소름 돋는 네. 것에 꽉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무슨 영화를 이런 식으로 찍나 하는, 네. 그 당시로서 네. 어떻게 이런 영화가 다 있지? 하는 그 희한한 느낌을 줬거든요. 맞아요. 박찬욱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이 영화를 봐라. 그렇죠. 라고 할 때 네. 추천해주고 싶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네. 별점이랑 한 줄 평을 해볼까요? 별점은 저는 3개 반 드리겠습니다. 3개 반. 네. 이 정도면 많이 드린 거고. 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영화가. 좋았군요.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호함이 지나쳤다. 조금 더, 네. 좀 더 앞에 감정을 솔직히 보이게 친절한 설계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저는 5점 만점에 5점 드릴래요. 엄청 좋게 보셨네. 네, 저는 진짜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복수는 나의 것을 제치고 네. 1등. 트집을 잡으려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5점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의외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잔치상이었다. 이게 저희 한 줄평. 아, 그렇죠.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괜찮았어요. 영화가 생각보다. 저도 일부를 볼 때는 정말 흥분하면서 봤어요. 이 영화 대단한 게 나올 것 같다. 아, 와, 막 드디어 진짜 박찬욱 최고 작품이 나온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으로 막 흥분하면서 보다가 그 기대치가 2부에서는 다소 딴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네. 그게 아쉬웠을 뿐이지. 네. 이 영화가 뭐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쵸. 네. 어떤 기대치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거죠. 기대를 하고 보신 분과 저는 안 하고 본 사람의 입장은 이렇게 다르군요. 그렇죠. 아, 혹시 영화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자유롭게 얘기해볼까요? 지금? 차기작이 또 기대됩니다. 이제 좀 이런 멜로적인 얘기 많이 네. 하신 것 같아요. 복수도 3부작으로 했잖아요. 네. 멜로도 한 3부작 하신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이. 네. 이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주제, 새로운 화두 그런 거를 들고 나오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세계 묶음으로 네. 해서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이 좀 기대되는. 기대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죠. 항상 실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항상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